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에 교통사고로 꽤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제 차를 들이박은 차주가 전 남편이었거든요.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때 주류 사업을 했던 전 남편을 만나 30대 초반에 이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혼이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과는 많이 달랐고 살면서 생기는 성격 차이는 저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고 점점 더 견디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다 보니 점점 더 지쳐가게 되었고 처음에는 자신했었던 제 선택이 점점 후회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면 최대한 서로 조율해서 좋게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편은 저와 함께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대화 도중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꼭지가 돌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이러다 보니 남편을 좋아했던 감정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되레 안 좋은 감정이 쌓이면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때와 다르게 처음엔 서로 맞춰가는 단계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결국 이혼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다간 결국 그 끝은 이혼밖에 없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야.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지긋지긋한 삶을 살고 싶은 줄 알아? 당신은 나를 왜 이렇게 통제하려 들어? 내가 그런 거 싫다고 했잖아. 그냥 좀 내버려두면 안 돼? 내가 얼마나 통제했다는 거야. 퇴근 시간이 됐으니까 집에는 언제 들어올 건지,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 달라는 게 뭐가 문제인 건데? 다른 부부들은 안 그런 줄 알아? 시간 맞춰서 저녁을 준비해야 되니까 언제쯤 오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술 약속이 있다고 하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적당히 마시고 들어오라고 한 것뿐인데 뭐가 통제를 한다는 거야? 당신은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뭔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내 의견 존중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집에 혼자 있는 내 걱정도 해야 되는 건데 당신이 한 행동들을 보면 연애 때보다 더 못한 거 알아?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잖아. 나는 당신이랑 결혼을 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지. 당신한테 내 삶의 전부를 간섭받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옥죄려 한다면 그냥 각자 살면 되겠네. 우리가 얼굴만 보면 싸우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는데 굳이 같이 붙어 있을 필요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감정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네요. 제 앞에 있던 남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변한 건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사랑한다고 프로포즈할 때는 평생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남편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바뀐 모습은 너무 낯설었고 같이 살기에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은 판단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편은 더 이상 바뀔 것 같지 않았고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해서 제 삶을 되찾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너희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이유가 뭐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 얘기가 나와?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래? 문제야 아주 많죠. 이 사람이 저를 아주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려 한다니까요. 제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지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 것이지.
맨날 감시받고 사는 것 같다니까요. 그동안 참고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결혼 전에는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을지 몰랐는데 이제는 어떤 성격인지 너무 잘 알아서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어요. 저는 그냥 앞으로 연애만 하면서 살려고요.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간섭했다고 그러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결혼 생활인데 당신은 혼자만 편하려고 하잖아? 나도 똑같이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집안 살림 다 하면서 저녁 식사 준비까지 전부 다 해놓는데 당신은 나한테 조금의 배려라도 했어? 언제 끝나는지, 몇 시에 집에 들어오는 건지, 술을 마시면 얼마나 있다가 올 수 있는지, 이런 건 일상적인 대화라고. 그래야 나도 당신이 올 때까지 목 빠지게 기다리지 않을 거 아냐. 그리고 집안일은 전부 내 몫이야? 나는 당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잖아. 집안일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걸 나한테만 떠맡기면 네 기분은 어떨 것 같아? 최대한 청소기 한 번은 돌려줄 수 있잖아. 입고 있던 옷들은 전부 다 훌러덩 벗어 던져버리고 쓰던 물건들은 제자리에 놓지도 않고 청소해 놓으면 맨날 어지르기만 하는데 이런 걸로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최대한 이해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걸 보여주면 당신도 뭐라도 좀 느끼고 변할 줄 알았어. 그런데 되려 나에게 더 큰 상처만 주잖아. 그만들 해라. 그래서 확실하게 이혼 결정한 거니?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관계 회복을 위해선 아이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너희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서야 되겠어? 아이가 있으면 내 아들도 가정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지 않겠니? 그리고 너도 대충 들어보니까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싫다면 그냥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 둬라. 어차피 때 되면 집에 들어오는데 애도 아니고 사사건건 참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이혼은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으니까 애부터 가져봐라. 그래야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임신한 너를 위해 집안일도 해주지. 서로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진작에 애부터 가지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어머님, 저 지금 이 기분 상태로 이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를 가진다고 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제가 임신하면 아이 때문에 큰 소리 치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 더 막 나갈 것 같은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이 가졌다가 유산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네요. 지금 이 상태론 이 사람 더하면 더했지 아이 낳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아요. 결정한 대로 이혼할게요. 저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제 아이가 생긴다 해도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삶은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요. 아이를 가졌다간 제 인생 말아먹는다고요. 이 사람과는 연애 상대였지 결혼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혼할 생각이니 더 이상 설득하지 마세요. 저도 남편한테 정말 정 떨어져 버렸지만 남편도 저와는 더 이상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결국 시모도 더는 말리지 않았고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저희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는지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던 도중 부모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많이 놀랐지만 어차피 알게 되신 거라 당황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한테 할 말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고 저는 너무 놀라 부모님을 급하게 집 밖으로 밀어냈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도 두 눈으로 전부 다 목격을 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아니, 자네, 지금 그 차림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 딸과 아직 서류에 이혼 도장도 찍지 않았으면서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내 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오셨어요? 연락 한 통은 주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이런 꼴도 안 보여드렸죠. 그리고 당신은 오늘 좀 늦는다고 하지 않았어? 오고 있으면 미리 문자라도 주지. 지금 우리 엄마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잖아. 당신 옆에 있는 저 여자 누구야? 우리 아직 이혼 도장 찍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야? 바람이라니. 너랑 나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이혼하기로 결정된 건데 내가 뭔 짓을 하든 상관없잖아. 그리고 이 집 당신 집이야? 내 집이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집이라고. 우리 민정이 많이 불편하니까 대충 짐 챙겨서 나가. 법정에서 보면 되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더는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 내 딸이 좋다고 결혼하겠다며 허락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멋대로 이혼을 결정해? 대충 들어보니까 자네가 100번 1000번 잘못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이혼 전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 몰라? 너 때문에 지금 내 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것뿐인데 서로의 사생활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 다들 뭘 잘못 먹었어요? 내 집에서 언제까지 서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좀 나가주시죠. 오늘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만 모시고 가세요. 저 잔소리 누구 닮았는지 이제야 알겠네. 장모님한테 보고 배운 거구만. 장인어른은 듣기 싫은 장모님 잔소리를 어떻게 참고 살아왔대요. 저는 잠깐 지금 몇 마디 들었는데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말 나온 김에 내일 법정에서 보고 이 집에 있던 짐들은 장인어른 집으로 전부 다 보낼게.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짐 정리는 금방 되겠네. 앞으로 이 사람이 나랑 함께 이 집에서 같이 살게 될 사람이거든. 당신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사람이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해도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부터 내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으니까 대충 챙길 것만 가지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오래 걸리지 않지? 오빠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겠다. 얼굴부터가 질리게 생겼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겠어? 나 같아도 이혼하겠다. 내일 당장 도장 찍어.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했어? 그동안 나한테 왜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 네가 내 앞에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선 절대로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너희들을 상대로 소송으로 갈 테니까 두고 봐. 얼굴이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저 여자는 성격도 아주 더럽네. 그쪽이 내가 우리 오빠랑 바람 피우는 걸 목격했어? 증거 있냐고. 증거? 지금 네가 걸치고 있는 거 봐봐. 그게 증거야. 엄마, 영상 좀 촬영해 주세요. 그거 당장 내놔. 네가 뭔데 내 잠옷을 걸치고 있는 건데? 저는 내연녀에게 달려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뺏었어요. 내연녀는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 했지만 분노가 극에 달한 저를 내연녀는 이기지 못했고 온 힘을 다해 옷을 뺏는 순간 내연녀는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인 상태였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잠옷은 더러워서 쓰레기통에 처박았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안방으로 도망친 내연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따라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고 돌려 세우더니 사정없이 손을 올려 붙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놀라선 달려들었고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다리 사이를 걷어차 버렸고 그대로 거품을 물면서 쓰러진 남편을 넘어가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내연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정신 나간 내연녀는 제 속옷을 챙겨 입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 나갔냐고 입고 있던 속옷을 온 힘을 다해 뺏었는데 침대 옆에 찢어져 있는 속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인께 찢어져서 제 걸 입으려 했던 거였어요. 제가 오기 전에 남편과 내연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림으로 그려지는 순간이었고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어버렸네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내연녀는 옷만이라도 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내연녀를 목격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잠시 뒤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법적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이혼을 하게 됐지만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적으로 외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저를 데리고 자주 여행을 다녔어요. 집에만 박혀 있으면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고 무조건 돌아다녀야 한다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런 엄마의 노력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제자리를 잡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엄마의 아는 지인이 있는데 괜찮은 남자가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다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3년밖에 안 지나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다시 과거의 삶들이 반복이 될까봐 두려워서 거절을 했는데 엄마는 과거의 일 때문에 남은 앞날까지 망치지 말라며 사람에게 상처받은 건 사람한테 치유를 받아야 한다면서 선자리를 강행했어요. 엄마가 하도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선자리를 나가게 되었는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는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부탁으로 나온 자리라 예의만 갖추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나누게 된 대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로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간단하게 식사만 하려 했던 자리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져 버렸어요. 더 놀라웠던 건 상대방도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전날인데도 깊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만 만나고 끝낼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고 알면 알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만나면서 계속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섣불리 할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도 저와 연애할 때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었지만 결혼 이후 달라진 모습들 때문에 이혼을 했던 터라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될까봐 결혼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감동시켜 주었고 저와 그 사람은 결국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실패를 했지만 두 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의 남편도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노력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까지 생겨 아들 하나나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 삶에는 더 이상의 불행은 없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시댁 식구들을 태우고 예약해두었던 식당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뀐과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제 차량을 들이받았고 강남 한복판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옆자리에 타고 있던 남편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저와 충돌을 했던 차량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당장 내리라고 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면서 분위기를 압박하길래 저는 일단 차에서 내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제가 잘못을 한 거라면서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차가 많이 막히던 강남 한복판에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던 그 순간 저는 모자를 쓴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서로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봤어요. 저도 놀랐지만 상대방도 많이 놀랐는데 그 이유는 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예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뭐야. 당신이었어? 너는 나랑 무슨 악연이 있길래 이런 식으로 또 만나냐? 오늘 하루 너 때문에 기분 다 잡쳤잖아. 눈 감고 운전해? 이래서 여자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늦었잖아. 그리고 지금 내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아? 임산부가 타고 있다고. 나야말로 너를 강남 한복판에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런데 나는 내 신호 받고 제대로 갔거든? 블랙박스에 전부 다 찍혀 있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차부터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통 정체되잖아.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격은 정말 거지 같구나? 무조건 큰 소리 친다고 지금 상황이 해결되니? 뭐라고? 누가 잘못을 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정상적으로 차선을 몰고 갔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거라고.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차 수리비에 병원비에 임산부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으니까 합의금으로 당장 5천 내놔. 걸치고 있는 거 보니까 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5천 정도면 싸게 쳐주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5천? 너는 인생이 참 편하지? 그냥 보험사 부를 거니까 차나 갓길에서 빼지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너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다. 야,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 같아? 어디서 우리 남편한테 큰 소리야? 내 배 안 보여? 임신했다고. 뱃속의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저기요, 내가 봐도 그쪽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다짜고짜 큰 소리부터 치지 말고 일단 차부터 한쪽으로 빼시죠. 당신은 일단 보험사부터 불러. 너 결혼했냐? 어쩐지 걸치고 있는 것들이 가격 좀 나가 보이던데 호구 하나 제대로 잡았나 보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좀 뜯어 먹어야겠다.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전 남편을 무시했고 차를 갓길에 세우려고 올라타려는 순간 뒤에서 내 언녀가 당장 5천을 내놓으라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그대로 바닥으로 쿵 하고 나가 떨어진 저는 순식간에 당해버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 차에 올라탔던 남편이 제 쪽으로 급하게 달려와 내 언니와 전 남편을 강하게 밀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차에 타고 있던 시댁 식구들이 전부 쏟아져 나왔고
전 남편이 시댁 식구들 중 한 사람을 보고 사색이 되어 버렸네요.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겐가? 모자를 푹 눌러 써서 얼굴이 제대로 안 보였는데 낯이 익은 얼굴이길래 혹시나 했는데 자네가 맞구먼. 내가 분명 그때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텐데 재벌은 난 못 준다더니 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번 일도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봤을 때 자네는 또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내가 기억하기론 2년의 징역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출소한 지 몇 달 안 됐지? 먹고 살 방법이 그렇게나 없나? 보험 사기도 모자라 우리 며느리 머리채까지 잡았으니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지 못할 것 같네. 저기 판사님, 잠시만요. 이번에는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저 징역 살면서 정말 많이 뉘우쳤고 다시는 보험 사기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출소했어요. 오늘은 그냥 제 와이프랑 바람이나 쐬려고 나온 것뿐이에요. 임신해서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다길래 잠깐 나온 거지. 의도적으로 보험 사기 계획을 꾸민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번 일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보험 처리하고 끝낼 테니 좋게 넘어가 주세요. 그럴 수야 없지. 내가 두 눈으로 보게 된 일인데 어떻게 좋게 넘어갈 수 있겠나? 그리고 그쪽이 임신을 했다고? 그럼 뱃속에 튀어나온 그 끝은 뭔가?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 남편이 내연녀였던 그 여자를 급하게 가렸고 내연녀는 헝클어진 옷을 다시 여미면서 급하게 차 안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제가 전 남편을 밀친 뒤 내연녀의 겉옷을 들쳤어요. 그러자 내연녀의 배에 붙어있는 임산부 체험복이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물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짓된 상황을 꾸면서 남의 돈을 갈취하려고 보험 사기를 계획해 저희 가족의 일정을 전부 망쳐버린 내연녀와 전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판사인 시부에게 무릎을 꿇더니 다시 징역살이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시부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며 역정을 내셨어요. 저희 시댁은 법조인 집안이라 이번 전 남편 일을 상당히 심각하게 봤어요. 현재 남편은 변호사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검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부는 아직까지 판사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남편의 죄질은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받았지만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내연녀는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에 받았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 그리고 내연녀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 시댁 집안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내연녀의 아이는 태어났고 먹고 살기는 막막해지자 공사판이라도 뛰어들려고 인력사무소로 가던 도중 차 사고가 나면서 꽤 많은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범행을 시작하게 됐었다는 과거의 일들을 대충 들었는데 고생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잦은 보험 사기로 결국 꼬리가 밟혀 징역을 살게 되었지만 출소하고 나서도 밥 벌어먹을 생각을 하니 막막해져 내연녀까지 끌어들여 더 큰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임산부인 척 연기까지 하며 계획을 꾸민 거였습니다. 결국 이번 문제로 남편은 내연녀까지 끌어들여 징역을 가게 되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죄를 저지른 만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이혼을 하지 않고 전 남편의 아이까지 가졌었다면
제 인생은 내연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을 테지만 확실하게 끊어내서 지금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 번 아닌 사람은 평생 고칠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는 항상 신중하시길 바랄게요. 한 사람으로 인해 삶이 180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불행이거나 행복이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시댁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파혼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정말 어렵게 고민하고 결정한 결혼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게 되니 지금도 감정 상태가 좋은 건 아니네요. 문제가 일어난 시점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연달아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신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먼저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에 혼수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신우도 뒤이어 결혼식을 올리게 될 때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며 혼수를 어떻게 장만할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비 신우와의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혼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좀 더 좋은 거를 선택하길 원하거나 신우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 신우의 행동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를 신우가 간섭하는 게 신경에 거슬렸었죠. 그 식기세척기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던데 꼭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혼수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 같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최고급 식기세척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집안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이 다니면서 느낀 건데 가전 쪽은 제가 좀 더 보는 눈이 좋은 것 같아요. 새언니가 선택한 제품들이 결혼 생활할 때 실사용을 할지도 의문이고 괜히 돈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저한테 지적을 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혼수 장만할 때 도움 좀 받아보려고 온 거예요? 저도 혼수 장만할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려는 건데 다른 날보다 오늘따라 유독 저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제 혼수를 보러 온 거지 아가씨 혼수를 장만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같이 다닐 수 있겠어요? 저도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제품들로 하려고 정말 많이 알아보고 준비한 건데 옆에서 계속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색상과도 매칭이 안 될 것 같다며 불평불만 늘어놓으면 저도 같이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론 저 혼자 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가씨랑 다니면서 저도 오늘 하루 계획한 일정을 전부 끝내지 못해서 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생겼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죠? 예비 신우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같이 다니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자 예비 신우는 얼굴을 붉히면서 저와 다니는 거 본인도 불편하고 싫었다면서 불만을 토해내더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신우와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 그날의 일정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한 저는 좋지 않은 기분으로 돌아와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데 예비 시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여정이랑 같이 혼수품 보러 갔었다던데? 서로 안 좋게 헤어졌었다며? 네가 손이 사람인데 꼭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니? 여정이가 따로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들에 대해 옆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게 끝내야만 했어? 그런 것도 포용해 주지 못할 정도로 속이 좁았던 거니? 어머니, 아가씨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끝에 고민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건데 옆에서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면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오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혼수품에 대해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신혼집 규격에 맞는 제품들로 전부 선택한 거고 신중하게 결정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냐는 거다. 걔가 아직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의견 내세울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안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내가 전화를 하게끔 일을 벌여야 됐던 거니? 이번 주 주말에 잠깐 내려오도록 해라.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예비 시모는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제 감정을 헤아려 주시는 것보다 신우의 편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서운했었고 상처를 받은 상태라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신우와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모까지 간섭하게 되자 일이 좀 커졌다는 걸 듣게 되었는지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지만 예비 신랑의 반응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제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어요. 뭐?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정말 힘들게 모든 걸 알아본 뒤에 결제를 하려는데 내가 옆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당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야.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 금액이 1억이나 된다고. 그런데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신혼집에 드릴 제품들을 아가씨가 원하는 것들로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 도대체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을 왜 아가씨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내 말이 틀렸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은 나잖아. 당신은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실망이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걸려온 예비 신랑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예민한 만큼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예비 신랑까지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마음이 풀리긴 했었지만 주말에 예비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라는 말에 불안하기만 했던 저는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될까봐 걱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혼식 전에 파혼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하던데 저 또한 그런 일을 겪게 될까봐 최대한 조심하려고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왔냐? 여기 좀 앉아봐라. 얼마 전에 혼수품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긴 했었지만 앞으로 함께 살면서 그런 일은 먼지만큼 사소한 거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네가 계획한 계획에 대해 얘기 좀 해봐라. 결혼식이 코앞인데 혼수품이 지금 신혼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니? 네. 지금 거의 다 들어간 상태라 바로 결혼식 끝나고 입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마 다음 주 내로 나머지 물건들 들어올 것 같아요. 뭐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문제가 없는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전에 내가 했던 말에 서운한 건 아니지? 예비 시모는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다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심적으로 안심이 되셨는지 저에게 날카로운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통화로 거친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신우도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의 결혼 생활 동안 신우와의 마찰이 자주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제 편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었죠. 예비 신랑도 결혼식이 끝나면 정식적인 남편이 될 텐데 예비 시모와 신우의 말만 듣고 제 편에서는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에 처음으로 혼란이 찾아왔었죠. 예비 신우와 혼수품을 같이 보러 다니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중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전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마찰이 뒤따라올 것 같아 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하게 되었죠. 말로는 더 이상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긴장 속에서 시댁 식구들과의 시간을 보낸 뒤 준비했던 혼수품이 예정대로 전부 다 신혼집에 전부 들어가게 되었고 깔끔하게 배치된 가전 가구들을 보면서 앞으로 있게 될 예비 신랑과의 결혼 생활을 상상하며 신혼집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 다녀간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어떻게 꾸며 놓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셔서 가족들을 데리고 신혼집을 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려는 순간 충격적인 일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예비 신랑이 왜 신혼집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데 당신이 바꿔놓은 거야? 나한테 연락을 주지 않아서 비밀번호 바뀐 줄 모르고 있었거든. 번호가 뭐야?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 나중에 내가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버님, 어머님이랑 신혼집 앞에 벌써 도착한 거야? 나는 당연히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부모님께서 집 구경하고 싶으셔서 먼 길을 오셨는데 그냥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크게 문제될 거 없으면 그냥 한번 둘러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면 안 될까? 나중에 다 설명해 준다니까. 당신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어서 나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예비 신랑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며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벤트를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부모님께 좋게 설명을 드린 뒤
오신 김에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러 가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신혼집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고 공개를 하려 하지 않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저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고 예비 신랑의 행동이 좀 지나친 것 같아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예비 신랑은 끝까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꼭 저를 놀리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인 예비 신랑의 태도에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죠. 제가 극도로 화를 내자 예비 신랑도 당황했는지 제대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끝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려 하지 않자 결국 저는 잠긴 도어록을 열어줄 수 있는 출장 기사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장 기사님의 도움으로 현관문이 열리게 되었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신혼집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떨리는 손으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제가 문을 강제로 여는 걸 막으려 했는지 거친 숨소리를 내며 회사에서 신혼집에까지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온 예비 신랑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내 동생이 우리 결혼하고 곧바로 또 결혼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혼수품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준비한 걸 일단 좀 빌리기로 했었어. 그래서 며칠 사이에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들을 전부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으로 옮기게 됐는데 내가 오빠이다 보니 결혼 선물로 뭐를 좀 해줘야 할 거 아냐. 어차피 우리는 다시 천천히 맞춰가도 되잖아. 그쪽 집안에서 동생한테 혼수품에 대해 꽤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일단 급한 불 좀 끄려고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을 내가 임으로 옮겼다고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내 말 좀 들어봐. 동생과 결혼하게 될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상당히 부유한 집안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너무 아깝잖아. 의사 사이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 집안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최대한 맞춰주려 하는 거고 당신이 맞춘 혼수품들이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왕 결혼 선물 해주는 거 우리 집안 혼수품으로 채워준 뒤 나중에 결혼식 끝나면 동생이 다시 하나둘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받으면 되는 거야. 미리 당겨줬다고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 당신이 손해볼 건 없다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있었길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에 있던 가정 가구 혼수들을 전부 싹 다 아가씨 집에 들여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을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전부 다 알고 계신 건데 모른 척 하셨던 거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구경 오셨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놓고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어차피 걸리게 될 문제 아니었어? 일단 결혼식부터 저질러 보자는 거였니? 내가 좀 늦었다. 너한테 미리 얘기하려 했었는데 먼저 알아버려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만 지금 상황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딸 여정이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니? 의사 사이 들어오는데 우리 집안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여야 하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거 아니냐. 너희들은
어차피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저냥 살면 될 테지만 내 딸 여정이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될 만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지금 당장은 네가 살게 될 신혼집의 혼수품들이 눈앞에 사라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지만 미래를 보라는 거야. 나중에 충분히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여정이가 네가 준비했던 혼수품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고 했다니까. 그래서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르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반대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의사 사이 보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일은 저질러 보자는 거 아니었나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아직 어머니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결혼식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은 찍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능력도 없는 집안에서 의사 사이는 보고 싶은데 무리한 혼수품 요구에 돈은 없으니까 제가 들여온 혼수품으로 어떻게든 해결 보시려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지만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네요. 저희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어머, 새언니, 제가 다 해명할게요.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이 집에 있던 혼수품 저희 신혼집으로 옮겨달라고 오빠한테 부탁한 거예요. 대충 얘기 들으셨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에요.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라고요. 새언니가 준비한 혼수품 그거 결혼식 끝나면 어렵지 않게 채워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1억밖에 안 되는 가정가구 혼수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꽉꽉 채워드릴게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오죽급했으면 여기까지 뛰어왔겠어요. 우리 별것도 아닌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지금 당장 앞만 보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새언니한테 들어올 여러 가지 혜택들을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극단적으로만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혼수품 보려고 따라왔었을 때 이미 전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네. 이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고 당신이랑 아가씨랑 어머님께선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들어오게 되면 한꺼번에 옮기려고 작정한 거였네요. 어머님이 그래서 혼수품은 신혼집에 다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벤트를 해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들떠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이벤트였네요. 더 이상 할 말 없고 지금 이 상황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당장 재혼수 비용 그대로 토해내세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할게요. 개념을 쌈 싸먹은 예비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혼수품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었죠. 결국 이런 상황들을 부모님께 전부 다 알리자 경악을 하시면서 당장 파혼하라고 저보다 더 날뛰셨죠. 그런데 한 번 터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비신랑이 준비한 아파트가 알고 보니 시부모님과 예비신랑이 함께 마련한 아파트가 아닌 대출로 마련한 아파트였던 거죠. 결혼하면 어차피 맞벌이라 함께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 화가 났던 저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예비 신랑이 저에게 숨겨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시부모님께서 비싼 아파트라며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가구 혼수품도 그거에 어울리는 물건들로 채워놔야 한다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더니 저는 예비 신우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였죠. 부모님께서는 파혼을 거부하고 있는 예비 시댁 식구들한테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보상 처리를 요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에서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버티며 저희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찾아와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하시는 대로 파혼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동생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게 되는 건데 그럼 저희 가족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숨긴 부분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런 일을 꾸민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도움받게 되실 혜택들은 상당히 많다고요.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시야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께서 나중에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게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받았던 만큼 더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대출도 금방 해결된다고요. 저희 동생이 결혼하게 될 집안이 재력이 좋아서 잘만 구슬린다면 대출 빚이야 금방 갚아줄 수도 있을 텐데 거의 다 온 마당에 일을 크게 만드시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랑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꼭 불행한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 저를 사이로 인정해 주셨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믿어주셨잖아요. 예비 신랑은 무릎까지 꿇으며 곧 있게 될 예비 신우의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좀 더 시간을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의사 집안 사람들은 저희가 눈 감고 지켜만 본다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한 건데 저희 보고 눈 감아 달라는 건 한 배를 타자는 것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예비 신랑의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으시고 찬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 얼굴을 향해 냅다 뿌리신 다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예비 신랑이 꿈쩍도 하지 않자 아빠는 베란다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오셨고 그걸 본 예비 신랑은 깜짝 놀라서는 저희 집에서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저희 식구들은 무작정 일을 진행시키려는 예비시댁 식구들의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예비 신우와 결혼 예정이었던 남자분의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저희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녹음을 준비해 만들어놨던 증거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을 전부 듣게 된 의사 집안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모든 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죠. 저희 덕분에 큰 불행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하다며 예비 신우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분께선 저희 부모님께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나중에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정밀 종합 검진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저희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의사 집안 식구들은 사기 결혼을 계획했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파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의 소송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양쪽 집안 전부 조금의 선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결국 법정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양측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해주게 되었죠. 너희들은 후회할 짓을 한 거라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갔다면 앞날의 인생길이 폈을 텐데 꼴의 양심은 있어서 다 된 밥에 죄를 뿌려? 갑자기 찾아와서 다짜고짜 너희들이라뇨? 말 조심하세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기치려고 했었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큰소리 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저희 앞에서 화낼 시간에 가서 당신 딸 병간호나 하시죠. 돈에 눈이 멀었으니 자기 딸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비 신우였던 그 집안 딸이 불행히도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젊은 나이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지만 소송에 대한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 뒤 터진 상황이라 생활에 영향까지 받고 있다 보니 화가 났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었네요. 부린 대로 거둔다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제 삶은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날들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